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지난주 잘 지냈나요? 우리 저번에는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아서 내용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편집하기도 좀 힘들기도 했고, 혹시 대본이 너무 길어서 공부하는 분들이 어려워하진 않을까 고민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즐거운 일이었어요. 요즘 이렇게 팟캐스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혹시 내용이 너무 긴 게 어렵거나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를 좀 바꿔서 한국의 회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저번에 댓글에서 한국의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회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회사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회사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신청하는 걸 입사 지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회사에 입사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당연히 지금 한국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일할 일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면접 장면 같은 걸 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장면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한번 한국 회사에 지원하는 방법 하나씩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어느 회사든 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려면 이력서를 써야 합니다. 이력서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정리해 놓은 서류예요. 먼저 이력서를 쓸 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예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학력도 들어가요. 학력은 학교를 다닌 기록이에요.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오래 무슨 공부를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적은 것이 바로 학력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봤다면 경력도 들어가요. 경력이라는 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만약에 아직 한 번도 회사에 다녀본 적도 없고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아직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일한 적이 없다고 해도 아예 빈칸으로 비워놓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적어놓는 게 좋아요. 일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했던 어떤 경험이나 공모전 같은 걸 나갔다면 그런 걸 적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마케팅 공모전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경험, 아니면 학교 한국어 회화 동아리에서 언어 교류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경험, 이런 걸 적는 것도 좋겠죠.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보다도 뭐라도 적어서 내는 게 좋아요. 이런 노력이 보이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더 성실해 보이니까요. 가진 거나 해본 건 아직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나라도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소서를 씁니다. 자소서는 자기소개서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해주는 서류예요. 자, 그러면 이 자소서에는 대체 뭘 적으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는 방식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전체 다 자유롭게 쓰라고 말해주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뭐를 쓰던지 간에 흥미롭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은 하루에도 자소서를 몇십 개, 몇백 개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지루한 자소서는 끝까지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쓴 자소서를 읽어주지도 않을 수도 있다니 정말 너무하죠? 근데 솔직히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면접관들도 사람이고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요. 시간은 무한정이 아니죠. 한정적이에요. 그죠? 그냥 아주 끝없이 많은 걸 무한정이라고 하고 반대로 끝이 있는 걸 한정적이라고 하는데 면접관들의 시간도 무한정이 아니니까요.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몇 개의 자소서들만 제대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소서가 그 흥미로운 자소서가 돼야 되겠죠? 그럼 대체 흥미로운 자소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먼저 흥미로운 자소서를 읽기 전에 좀 좋지 않게 쓰여진 자소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항상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열정이 많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일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빠르게 적응하고 좋은 결과를 냅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때요? 왜 안 좋은 자소서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 팟캐스트를 학생분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교수님도 들으시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바로 캐치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의 팟캐스트에서 이 자소서가 뭐가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이렇게 문제점을 살펴보면 반대로 좋은 자소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일 먼저 큰 단점은 뒷내용이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흥미롭고 뒷내용이 궁금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읽어주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 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이 문장을 듣고 뒷내용이 궁금해지나요?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다지 뒷내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 열정이 많고 긍정적이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앞에 주어에다가 내 이름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충분히 자연스러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니나 씨는 책임감 있고 성실해요. 이렇게 말고 데이비드 씨는 책임감 있고 성실해요. 이렇게 말해도 문장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에다가 내 이름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어색할 정도로 나에게만 꼭 맞는 흔하지 않은, 뻔하지 않은 이야기여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이 자소서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이지 않고 제대로 상상이 되지 않는 걸 추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사과, 초록 색깔 나무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바로 딱 상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딱 바로 상상이 되는 것들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소서에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그 이미지대로 기억에 남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은 너무 많은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책임감도 있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장점들을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이야기했어요. 물론 많은 장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읽고 나면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글자로 된 조언, 명언 같은 걸 사자성어라고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지나치는 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건 모자라는 거나 다름없다는 뜻이에요. 아마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똑같은 말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많은 건 모자란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많은 거랑 모자란 건 거의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밥 먹을 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나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 거기서 억지로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진짜 고문이나 다름없죠, 그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랑 너무 과하게 먹는 거랑 힘든 거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과유불급이죠. 그리고 가끔 어떤 길거리에 가면 간판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간판들이 자기네 가게에 들어오라고 다들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글씨도 엄청 크고 빨간색으로 적고 그러면 오히려 딱 하나의 가게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모두 다 강조를 해버리니까 반대로 아무것도 강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눈만 어지러울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 하나의 내용에는 내가 전하고 싶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반대로 적용해서 제가 새롭게 자기소개서를 써봤어요. 이 새로운 자기소개서 들어보시고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문제를 듣기만 하지 않고 직접 해결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스몰 토크를 할 때마다 자주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자료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주제별로 재정리하고 A4 용지 2장 분량의 간단한 안내표도 만들어서 도서관 입구 가까이에 있는 책장 옆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학생들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정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관찰력과 배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회사에서 고객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내용이 좀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지 않았나요? 먼저 첫 번째, 뒷내용이 궁금하게 썼어요. 문제를 듣기만 하지 않고 해결을 했다니 대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경험을 넣어서 흔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도서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똑같은 내용을 적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인 상황을 적었어요. 추상적과 반대되는 말이 구체적이라고 했죠. 머릿속에 딱 그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 구체적인 거죠. 도서관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책을 다시 정리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기 좋게 안내표까지 붙여놨어요. 이런 모습들이 들으면서 상상이 가지 않나요?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아, 이런 느낌의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에 딱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건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점에 집중했죠. 이것저것 말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장점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 하나가 딱 머릿속에 남지 않나요? 이렇게 자소서는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적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서류에 합격하면 이걸 서류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나 서류 통과했어. 아, 이번에 서류에서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합니다. 아니면 그냥 서류에서 합격했어. 서류에서 불합격했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렇게 서류를 잘 통과하고 나면 면접을 봅니다. 사실 면접이라고 해서 너무 특별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소서를 준비한 느낌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생각해보고 연습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때 나에 대해서 많이 많이 알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 질문들만 생각해 놓으면 질문을 살짝 바꾸면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성격일까? 그리고 나는 언제 긴장할까? 나는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어려워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자세하게 알아놓으면 살짝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해도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입사 준비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더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요. 면접 질문에만 잘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에 더 잘 맞는지도 더 많이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잘 맞는 회사를 내가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도 참 좋겠죠.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때 정말 나에게 잘 맞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깊이 이해하기보다도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하려고 보니까 더 고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딱 100% 맞는 회사는 사실 없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맞으면서도 좀 안 맞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걸 잘 정리해서 괜찮은 회사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한데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답은 없으니까 다 해보면서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지만요. 면접관들도 사실은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그분들도 면접관을 처음 해봐서 긴장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사실 면접에서 떨어지면 나는 그 사람들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될 수도 있다면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면접관 분들도 면접을 보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해야 해요. 사실 서로 잘해줘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겠지만 면접을 혹시 볼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나에게 뭔가 서비스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면접을 소개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받을 때 이걸 소개팅이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할 때에도 서로 잘 맞으면 계속 만나는 거지만 만약 서로 잘 안 맞는다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도 소개팅처럼 서로 알아보면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가 잘 안 맞는다면 그 회사에 내가
나가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면접을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그냥 대화하고 있다. 나는 지금 소개팅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입사 준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닐 일이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미 면접관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댓글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도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조언을 남겨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분들도 이런 한국의 입사 문화나 아니면 입사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드라마나 뉴스 아니면 실제 상황을 보거나 들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언젠가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떻게든 오늘 했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회사 자체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회사에 들어간 신입이 됐다고 상상을 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한국 회사에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마치기 전에 살짝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올렸던 질문과 답변들을 이제는 그냥 유튜브 댓글에서 해볼까 합니다. 사실 디스코드에 들어오려면 영상을 본 다음에 링크를 눌러서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꽤 번거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디스코드를 쓰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게시판에다가 정리를 하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본 건데 이런 어려움들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편하게 댓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디스코드를 메신저처럼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문의를 받으면 거기에 답변도 해주고, 그리고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자료 같은 걸 보내거나, 혹시 수업이 있는 걸 까먹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수업에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디스코드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제가 답변을 보내도 확인을 못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확인을 잘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인스타그램은 원래 쓰던 앱이니까 답변도 잘 보시는데 디스코드는 새롭게 해보는 앱이니까 잘 확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대한 의견은 편하게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물어볼 것이 필요하다면 인스타그램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저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팟캐스트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근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중에 흥미롭거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댓글들을 골라서 제가 팟캐스트 내용이 다 끝난 뒤에 살짝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 의견 같은 것도
덧붙여서 함께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본에도 추가로 넣지 않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 때에도 한국어가 너무 어려우면 모국어로 달아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달아주신 댓글을 한국어로 달아주셨다면 제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한국어로 읽어줄 수도 있고, 모국어로 써주신 그런 댓글들도 제가 번역을 자연스럽게 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제가 한 번 더 읽어주니까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면접에 대한 이야기,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 달아주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의견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진짜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댓글과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예약을 해주세요. 수업 링크는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